누구도 몰랐다. 그날 지옥분의 미용실에 찾아온 여인이 이 모든 판을 송두리째 흔들 인물이라는 사실을. 거울 앞에 앉은 박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용실 조명 아래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그 너머로 배어있는 자존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가 다시 이 동네의 모습을 드러낸 건 실로 8년 만이었다. 지옥부는 가위를 쥔 손이 잠시 떨리는 것도 잊고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등장은 예고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낯설었다. 사모님. 진짜 사모님 맞아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지옥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박정수의 손을 잡았다. 박정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은 이 땅의 공기처럼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가기 전이었지. 여긴 그대로네. 지원장도 여전히 정갈하고. 지옥부는 웃으며 박정수를 의자에 앉혔다.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것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정수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손놀림은 여전히 노련했고 말투에는 조심스러운 공손함이 배어 있었다. 사모님, 혹시 미국에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그냥 손주들 보러 왔어. 3달 정도 머무를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생각나더라. 예전처럼 머리 좀 맡기고 싶어서. 그 말에 지옥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명확한 실체를 드러냈다. 사모님, 혹시 마광숙 씨 이야기 들으신 건가요? 박정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요즘 동네가 좀 시끄럽거든요. 광숙 언니랑 회장님 이야기로요. 박정수는 말없이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옥부는 그것이 단순한 시기심이나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다. 오래된 원한 혹은 가라앉지 않는 불신.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감정이었다. 나는 말이야. 우리 한서방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줄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회장님이요? 한서방 그러니까 따님 사위분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이 죽고 그 애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줬어. 아이들도 직접 키웠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모든 걸 주더군. 지옥부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 순간 박정수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리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도. 사모님, 마광숙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내 눈에는 돈 냄새 맡고 달려든 여자처럼 보이던데. 그건 진짜 오해세요. 그 언니는 남편 잃고도 술도가를 지켰고 회장님 도와주려 빚까지 졌던 사람이에요. 박정수는 지옥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감정이 없었다. 오직 관찰하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해였으면. 지옥부는 그 말이 박정수의 내면에 감춰진 고민의 실체임을 직감했다. 이 여인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마광숙을 받아들이는 순간 딸의 빈자리를 인정해야 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옥부는 미용실 뒷정리를 하던 중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박 사모님이 왔었어. 뭐라고? 머리 맡기러.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 얘기 다 알고 있더라. 누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 마광숙은 잠시 침묵했다. 지원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옥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언니, 혹시 그 사모님이 알면 곤란할 일 있어? 있어. 그 짧은 대답에 지옥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일인데? 그 여자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밝혀지면 그냥 반대고 뭐고 끝이야. 마광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지옥부는 그 목소리에서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며칠 후 박정수는 동석에게 연락해 마광숙과의 만남을 청했다. 어쩌면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들은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레스토랑의 조용한 자리. 동석과 마광숙이 나란히 들어섰다. 박정수는 말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마광숙을 보자마자 물었다.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광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사모님이 들으신 소문 중 절반은 일부러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사모님께선 몰랐겠지만 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회장님을 갈라놓고 싶은 사람. 박정수는 얼굴이 굳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증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 순간 동석의 얼굴도 굳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전 사모님의 딸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박정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그 순간 박정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익숙한 이름이었다. 미국에서 함께 일하던 한 지인. 통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를 사칭했다고요? 광숙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요? 전화를 끊은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광숙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얼굴이 하얘졌다. 동석은 박정수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투자 사기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사기범은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지옥분이 황급히 찾아온 순간이었다. 언니 큰일 났어.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혹시 당신 미국에 누구 있어요? 동생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마광숙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옥분이 박정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모님, 예전에 언니가 말했어요. 미국에 이복 동생이 하나 있다고요. 이름도 똑같대요. 마광숙. 박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 사람 중 하나 진짜는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다시 미국으로 떠날 짐을 꾸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확인해야 해. 이제는 정말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미국 대사관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마광숙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인터폴에 접수된 수배자 정보가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 지명 수배 상태입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끌려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였다. 박정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손끝을 떨고 있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는 마지막 통화 내용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마광숙이라는 이름으로 지명 수배된 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가 눈앞에서 마주한 광숙의 따뜻한 미소와는 너무 달랐다. 박정수는 어쩌면 자신이 또다시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오해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뻔한 건 아닐까, 그 경계선에서 무너져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박정수는 짐도 풀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사기 사건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 마광숙, 지난 10년간 LA와 뉴저지를 오가며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대 피해 발생. 도용한 신부는 한국 여성으로 추정. 박정수의 숨이 턱 막혔다. 기사 안에는 범인이 사용한 가짜 주민등록증과 함께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는데 그 얼굴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마광숙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같진 않았다. 눈매와 입꼬리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랐다. 박정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다른 사람이야. 그녀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숙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미국에 혹시 가족이 있어요? 광숙의 대답은 예상보다 빨랐다. 이복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헤어졌고 성인이 된 후에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박정수는 소름이 끼쳤다. 혹시 그 동생 이름도 마광숙인가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등록을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혼외 자식인데 이름까지 같아서 그게 평생 콤플렉스였어요. 박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꺼버렸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명 수배자는 바로 그 이복 동생. 그녀는 광숙의 인생을 훔친 또 다른 광숙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직접 박정수를 찾아 호텔로 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그 어떤 사전 연출도 없이 진심이 통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사모님, 제가 의심받는다는 거 어제 동석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확인은 해야 했어요. 내 딸 대신 당신이 그 자리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아요. 그 자리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박정수는 이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광숙을 딸의 대체자가 아닌 하나의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상처받고 버텨내는 사람. 그러나 대화는 그렇게 잔잔하게 끝나지 않았다. 박정수가 광숙에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여동생이 한 즉, 그게 회장님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알아요? 광숙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신라주조 쪽에서 이번 미국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광숙이란 이름을 썼다며 회장님의 투자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한서방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광숙은 말을 잃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 자신이 미국에서 어렵게 몇 번 만났던 이복 동생, 자신의 이름을 불쾌하게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지우려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그의 저를 원망했어요. 어릴 때 혼자만 호적에 올라갔다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마광숙이라는 이름으로 살겠다고. 남자든 돈이든 똑같이 가져가겠다고.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박정수는 숨을 삼켰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증명하지 않으면 회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광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더는 도망칠 수 없는 자리. 더는 과거를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박정수는 경찰서로 광숙과 함께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복 동생이 제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DNA 제출도 할게요. 모든 기록 다 뒤져도 좋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빠르게 퍼졌고 이중신분 사기극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과정에서 박정수는 광숙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며칠 후 박정수에게 의문의 서류 하나가 도착했다. 미국에서 온 우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낯선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 여자가 당신 딸의 사고에 관여돼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바로 광숙의 이복 동생. 그리고 사진 뒤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2009년 3월 15일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된 인물과 동일. 박정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즉시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의 행방은 묘연했다. 모든 것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마광숙이 그날 밤에 진실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진실이 한 가정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새하얀 호텔 커튼 사이로 은은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진 속 여자가 진짜 광숙인지 아니면 그녀의 이복 동생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한 것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광숙의 연락은 없었다. 한동석도 광숙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 한 통의 문자도 단 한마디의 흔적도 없이 그녀는 사라졌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며칠 후 박정수는 경찰서에 다시 들렀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광숙의 이복 동생이자 이름이 같은 마광숙, 미국 수배 중인 여성, 그녀의 출입국 기록이 문제였다. 2009년 3월 14일 이복 동생이 한국에 입국해단 이틀 만에 다시 출국한 기록이 있었던 것. 그 날짜는 박정수의 딸이 사망한 날 바로 전날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싸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의 일부러 온 거야. 그때 이미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광숙이 말했던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다는 말이 어쩌면 그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접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 시각 마광숙은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너 때문에 다 무너질 뻔했어. 손에 쥔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과 이복 동생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복 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뭘 가졌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날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감정이 만들어낸 의도된 파국이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변호사를 동행해 박정수를 찾아갔다. 광숙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그녀의 친가 쪽 호적 기록 속에 있었다. 이복 동생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 이름을 함께 쓴 흔적 법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진실은 법으로 가려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각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강수, 마광숙의 실종 소식을 듣고 조용히 술도가를 떠났다. 그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목적. 광숙의 이복 동생을 직접 찾아내는 것. 오강수는 출국 전 지옥분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지원장님,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진 술도가는 지켜주세요. 형님들 많이 흔들릴 거예요. 지옥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에서 형제들이 모였다. 오천수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고 오흥수는 무겁게 입을 닫았다. 우리가 광숙 누나를 믿어야지. 근데 저 여자 동생이 사고랑 관련 있다면? 오범수가 나직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그 여자랑 가족이었던 거냐? 형제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선뜻 답할 수 없었다. 사랑했던 사람의 과거가 누군가의 죽음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며칠 후 박정수는 의문의 전화를 받았다. 박 여사님 조용히 들으세요. 마광숙 미국으로 도주하려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직접 가보셔야 할 겁니다.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하니까요.